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를 기록하며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았지만 정점은 아직 멀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물가 부담에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 패턴이 확산하면서 유통업계의 마케팅 전략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현재 27%에서 오는 2030년 30%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을 재개하고 앞으로 8년간 원전 10기를 수출한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삼성이 차세대 스마트폰 갤럭시 S23에 들어갈 2억 화소 이미지 센서를 올해 양산합니다. 이미지 센서 분야의 강자인 소니가 TSMC와의 합작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술력 우위의 삼성이 이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현대차 노조의 파업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연구직과 생산직의 사정이 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임금 재원을 놓고 사측은 직원 이탈이 심한 연구직의 처우를 개선하길 바라고 있지만 생산직 노조의 반발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증시가 닷새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 글로벌 정세에 뭔가 변화가 있는 건지 알아봐야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찬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오늘 시장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우리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외국인 자금은 6거래일 만에 돌아왔고요. 기관 역시 대거 사들였습니다.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100억 원, 3,200억 원 가까이 사들였습니다. 이 밖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전날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돈바스를 러시아 영토로 만들려는 목표와 가까워졌다면서 러시아가 휴전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에 미국 선물지수가 장 초반 크게 반등하면서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네, 휴전 가능성, 이번 주 미국의 이 대중관세 인하 가능성,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다는 이슈가 오늘 있었습니다. 외신들이 이 휴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건 왜 그런 겁니까? 이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의 상당 부분이 러시아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지도를 통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부 이 루안시크주의 리시찬스크를 점령하면서 루안시크 일대를 어느 정도 장악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돈바스는 루안시크주와 도네츠크가 속해 있는 검은색 땅 부분인데요. 러시아는 이 지역의 75%를 장악하고 됐습니다. 돈바스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행한 특별 군사작전의 명분이 된 곳이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돈바스 지역 러시아계 주민 탄압이 그 이유였는데요.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이 지역의 점령을 끝낸다면 목적을 달성한 푸틴 대통령이 휴전을 선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이 우크라이나가 휴전을 원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실제 가능성이 현실화될지는 좀 더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휴전의 직접적인 수혜를 우리 기업들이 보게 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다면서요. 무슨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그만큼 우크라이나 피해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휴전 이후 우크라이나 재건을 논하는 그런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의 주가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현대 에버다임이 9% 가까이 급등을 했고 나머지 관련주들도 나란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우크라 재건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휴전이 그냥 지금 가능성 아닌가요? 이것만으로 주가가 오르기에는 좀 너무 막연한 얘기 같기도 한데요. 맞습니다. 이 투자자들은 막연히 이 휴전 가능성 하나만을 보고 투자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럽투자은행이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 1,000억 유로 규모의 기금 조성을 제안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상승에 힘을 보탠 겁니다. 전날 스위스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에서 데니스 슈미갈 우크라이나 총리가 재건에는 우리 돈으로 기준하면 972조 원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추산을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기금이 조성이 되면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한 겁니다. 벌써 전쟁 이후가 준비되고 있다, 이런 거네요. 이 앞서 얘기한 수혜주들은 그러면 뭐 때문에 수혜주로 평가가 되고 있는 겁니까? 네, 현대건설기계는 굴삭기와 지게차 등을, 그리고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건설 중장비 그리고 엔진 등을 제조합니다. 두 기업 모두 현대중공업의 그룹사로 현대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 1위, 현대건설기계는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에버다임의 경우 콘크리트 덤프트럭과 타워크레인 등을 제작하고 또 판매를 하고요. 광림, 진성 TLC 등도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이 관련 중장비들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모두 공통적으로 건설 장비를 제조하고 판매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우크라 재건에 참여를 실제로 한다는 것은 신빙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박 기자가 직접 팩트 체크해봤다고요. 네, 기업들마다 건설 장비를 수주할 수 있는 현재 이 딜러사들이 갖춰져 있어서 재건 사업의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 장비 기업 특성상 전체 매출에서 해외 사업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높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진행이 되면 해당 기업들로의 수혜가 기대된다는 겁니다. 다만 증권업계는 이 휴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소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투자에 유의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은 어디까지나 이 예상인데다가 제가 또 취재를 해봤는데요. 앞서 살펴본 기업들 중 한 곳, 제가 이름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취재를 해봤더니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 사업에 뛰어들겠다 이런 거는 아직 좀 말하기 시기상조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실제로 지난달 우리 정부의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지원책 논의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단기간 급등한 바 있었는데요. 이후 별다른 소식이 나오지 않으면서 주가는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증권부 박찬희 기자였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전망도 살펴보겠습니다. 고웨스트 오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오 기자,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네, 요즘 날씨가 정말 더워졌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증시는 좀 냉랭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언제 이 증시가 다시 뜨거워질지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월가에서는요, 연말이 되면 그래도 증시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 증시에 대한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다는 소식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네,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 이런 입장으로도 해석이 될 것 같은데 월가에서 그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먼저 월가의 상위 전략가 15명이 연말 S&P 500을 점쳐본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들이 전망하는 평균은 4,627선이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보다는 20%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예. 또 연초에 4,766과 비교했을 때는 한 해 동안 약 3%의 손실만 보고 이 장을 마치게 되겠다 이렇게 전망한 겁니다. 예. 전망치가 높은 상위 그룹부터 구체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펜하이머는 5,330, JP모간과 크레디트 스위스는 4,900을 제시하면서 연초보다 이 S&P 500 지수가 더 상승하면서 장을 마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이 밖에 에버코어나 도이치방크 등은 연초와 비슷한 수준으로 연말에 지수가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네, 뭐 5,330선까지는 바라지 않고 일단 비슷한 수준까지 회복이라도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러면 전망치를 조금 더 상대적으로 낮게 잡은 전문가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전망치 하위 그룹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 보시면 그래도 4,000선을 상회하는 수준까지는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모건 스탠리가 전망한 3,900선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도 현재 S&P 500 수준인 3,800선보다는 높은 수준인데요. 월가에서 그래도 지금보다는 연말 증시가 나아질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요. 아직 이 미국 경제 그리고 글로벌 경제 상황이 버틸 여력이 있다라는 분석 때문입니다. 이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증시에 타격은 있지만요. 소비가 여전히 견조하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겁니다. 지금은 연초보다 20% 이상 떨어진 약세장이지만 이 과거를 보면 보통 이런 약세장 이후 12개월 동안 강세장이 이어지면서 평균적으로 40% 지수가 올랐다는 점도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 분석들 보면 폭의 차이지만 지금보다는 회복할 거로 보는 시각이 대다수입니다. 자, 그래도 지금 조심스러운 건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입니다.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경기 침체 우려라든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돼야 시장도 같이 올라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분석은 어떻습니까? 네,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도 분명 짚어봐야 되는데요. 이 예. 인플레이션이 하반기에는 잡힐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작용을 했습니다. 이 세계 곳곳의 이슈들이 인플레이션 완화에 또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본 건데요. 먼저 미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11월에 예정돼 있는 미국의 중간 선거 역시도 인플레이션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공화당이 중간 선거에서 장악을 하게 되면요, 이 셰일 오일이나 가스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이 규제 완화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통 에너지 생산이 확대되면 유가가 안정화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인데요. 실제로 2014년 공화당이 압승을 했을 때는 에너지 업종이 수혜를 받고요. 2018년에는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서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업종들이 수혜를 받습니다. 또 최악의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중으로 중국 관세를 면제하는 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외신들의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유가만 안정되더라도 기대감이 훨씬 더 커질 것 같은데 미국 중간 선거 잘 지켜보셔야겠고요. 또 유가 하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잠시 짚어보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앞에서 이제 박찬희 기자가 짚어준 부분도 맞는데요. 예. 이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 돈바스 지역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면서 종전 가능성 역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런 곡물에 대한 부분 또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크게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처분해서 인플레이션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또 이 밖에도 이 글로벌적으로 소비가 좀 주춤하고 있다라는 점 역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라고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네, 지금 소비도 무시 못할 요인인데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조가 이렇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물가가 오르고 있기도 하고요.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이 소비자들의 지갑이 다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타깃 등 미국의 소매 업체들도 상품의 재고가 쌓이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케아도 유럽 내의 창고들이 재고로 꽉 찬 상태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요. 중국에서도 코로나19 봉쇄 여파 때문에 이 소비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재고가 많은 제조업체들을 중심으로 가격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상황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이 세계 경제 흐름을 계속 지켜봐야겠지만요. 그래도 연말까지는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증시도 올라올 것이다라는 게 월가의 전망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올해 말까지 잡힐 수 있을지 이 시그널 찾아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상황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우리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6%대 위로 올라섰고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 물가 지수의 상승률은 무려 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올랐다는 전기가스 요금은 아직 반영도 안 됐다는 겁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6%대로 올라선 건 외환위기 당시인 97년 11월 이후 24년여 만입니다. 지난달엔 기름값과 먹거리 가격이 물가 상승을 주도했는데 IMF 때와 마찬가지로 환율 급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같은 대외적 요인 때문에 원자재 값이 치솟은 영향이 컸습니다. 국제유가 고공행진의 경유는 51%, 휘발유는 31%나 올랐고 곡물가가 급등하면서 사료비도 덩달아 올라 돼지고기는 19%, 수입 소고기는 27%나 뛰었습니다. 이 때문에 외식 물가는 3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 물가 지수는 7%대를 찍었습니다. 문제는 6% 물가 상승률이 정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물가를 더 끌어올릴 변수는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산 원유 수출 가격 상한제 도입이 거론되면서 국제 유가 상승 압력은 더 커졌고 이번 달 1일부터 전기와 가스 요금은 추가로 인상됐습니다. 여기에 장마와 폭염의 여파로 채소와 과일과 같은 농산물 가격까지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휴가철과 추석 성수품 수요가 몰리는 7, 9월엔 물가가 7에서 8%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속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런 상승 속도를 유지한다면은 7%대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7%보다는 높은 연간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하지만 나라 밖의 공급 요인이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탓에 정부로서는 마땅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 기획재정부가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방안을 계속 마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한국은행의 발걸음도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한은은 오늘 물가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고물가 상황이 고착되지 않도록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의 확산을 각별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은이 기대 인플레이션 관리와 관련해 고강도 메시지까지 내놓은 만큼 다음 주 기준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된 분위기. 한 번에 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할 명분 또한 더욱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이렇게 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시민들의 소비 패턴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할인 상품을 집중적으로 구매하는가 하면 배달 음식보다는 밀키트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런 변화에 맞춰 유통업계의 마케팅 전략도 가성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효성 기자입니다.
50대 주부 임동순 씨는 대형마트 마감 시간대를 주로 이용해 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 육류나 신선 제품을 구매하면 정가의 최대 70% 수준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와요. 마감 시간. 신선식품 생선 같은 건 30% 세일하거든요. 그럴 때 엄청 덕을 많이 보거든요. 실제 한 대형마트에 따르면 마감 세일 시작 시간인 오후 7시 이후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나마도 오이 1개, 고기 200g처럼 한두 끼 식사에 쓰일 소포장 판매가 주를 이룹니다. 밀키트 제품도 다시금 소비자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외식, 배달 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집에서 간단히 조리해 먹을 수 있는 밀키트 제품이 대체제로 떠오른 겁니다. 좀 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좀 달라진 소비 패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외식 안 해요. 외식 안 나 외식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외식하는 것보다 밀키트 사다가 끓여 먹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죠. 양도 많고, 그리고 또 제가 뭔가를 더 넣고 싶으면 넣을 수도 있고. 엔데믹에 접어들며 주춤할 것으로 예상됐던 밀키트는 20% 넘는 성장세를 보이는 반면 배달앱 이용자 수는 매달 연중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앱에서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도 알뜰 쇼핑족이 애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짠물 소비가 늘면서 유통업계는 물가 구원투수를 자처하며 최저가 경쟁에 나섰습니다. 이마트는 계란, 김치, 우유 등 40대 필수 상품군을 다른 업체보다 무조건 싸게 팔겠다고 선언했고, 롯데마트는 물가 안정 TF를 꾸려 생필품 500여 종의 가격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상황. 인플레이션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올해 연말까지는 최저가 경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고객들의 생활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매일 40대 필수 상품들에 대한 가격 관리를 통해 항상 최저가로 제공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6%대 물가 상승률이 현실화된 가운데 눈물 나는 짠물 소비 소비자들을 잡기 위한 유통업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유성입니다. 정부가 오늘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 이상 확대한다는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탈원전 기조에 움츠러들었던 원전 생태계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집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원자력 발전 비중은 27.4%였습니다. 새 정부의 목표는 이 비중을 2030년에는 3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입니다. 2030년 23%대까지 원전 비중을 줄이겠다던 전 정부의 정책을 완전히 뒤집는 겁니다. 현재 건설 중인 신한울 1, 2호기와 신고리 5, 6호기가 제때 준공되면 현재 24기인 원전은 2030년 28기로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중단됐던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이르면 2025년 착공하고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도 추진해 원전 비중 30% 이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에 따른 설계 일감 120억 원 조기 집행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은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부각된 에너지 안보를 위해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일본, 대만 등 이웃 나라들은 전력 예비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정전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는 등 가히 세계가 에너지 위기를 실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급 측면에서 원전 활용도를 높이고 그동안의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첫 번째 축이고, 이번 에너지 정책 전환에 따라 이전 정부에서 위축됐던 원전 생태계 복원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고 소형 모듈 원자로 노형 개발에 4천억 원을 투입한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내놨습니다. 이번 정책에 따라 2020년 2,500개였던 에너지 혁신 벤처 기업이 2030년 5,000개로 늘고 일자리는 10만 개가 창출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습니다. 한국경제TV 송민아입니다. 네, 계속해서 산업부 정원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먼저 가장 기대가 되는 게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이 부분이겠죠?
그렇습니다. 신한울 3, 4호기는 이전 정부의 원전 발전 비중 감축에 따라서 건설이 중단된 바가 있었습니다. 예. 새 정부는 이를 뒤집고 앞서 2025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 그 에너지 정책 방향을 확정하면서 신한울 3, 4호기가 이 원전 생태계 복원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통상 2기의 원전을 짓는데 10조 원가량 발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원전업계에서는 이에 기대를 거는 상황이고요. 정부는 당장 올해 신한울 3, 4호기 설계 분야 일감 120억 원의 조기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대감이 커지면서 관련 기업들 역시 많이 거론이 되거든요.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2가지 원전 관련 ETF가 상장이 되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예. 이 펀드가 담고 있는 종목을 통해서 관련 기업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먼저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원자력 테마 딥서치라는 ETF인데요. 여기에는 그 삼성물산과 한국전력,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포스코홀딩스, 한전기술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았습니다. 또 NH 아문디 자산운용의 그 원자력 아이셀렉 ETF도 보면요. 이 보유 종목들이 한국전력,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예. 대우건설 뭐 이런 순으로 비중이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건설사들도 있고 이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한전 등이 주로 담겨 있습니다. 예. 원전 건설이라는 것은 통상 건설공사와 설비 공급 2가지로 일감이 나오는데요. 이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은 원전 건설 경험이 있는 기업들이고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기기를 제작하는 기업입니다. 아무래도 원전이 전력 생산 효율이 높기 때문에 예. 한전도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건설 공사나 설비 공급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기업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대감이 큰가요? 네, 그렇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전 인수위 때부터 사실 이 탈원전 폐기 기조가 있었기 때문에 예. 이번 그 반응은 예상이 됐던 거고요. 예. 이번에 공식화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반기는 분위기는 분명합니다만 다만 이 정책이 수립됐다고 곧바로 이제 원전이 지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들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원전 주기기를 제작하는 두산에너빌리티가 마지막으로 수주했던 것이 신고리 5, 6호기 설비들인데 이게 2014년이었습니다. 예. 신고리 5, 6호기는 중간에 이제 건설이 중단됐다가 재개되기도 했는데요. 아직도 준공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과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원전이라는 것이 수주를 하고 실적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린다는 점은 고려해야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정원우 기자였습니다. 저희 올해는 2만 6천 대 정도로 목표로 보고 있고요. 내년부터 매해년 3만 대 이상의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요즘 파운드리와 함께 기술력을 빠르게 키우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시스템 반도체 중 하나인 이미지 센서입니다. 1위 업체인 소니를 맹렬한 기세로 추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도체 분야를 담당하는 정재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이 삼성전자가 이번에 좀 차세대 이미지 센서를 개발했다라고 하는데 이미지 센서가 뭡니까? 네, 이미지 센서는 저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미지 센서란 이제 빛을 우리가 카메라를 찍을 때 렌즈 안으로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빛을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어떤 시스템 반도체라고 보면 됩니다. 예. 요즘 이제 갤럭시도 그렇고 아이폰도 그렇고 사실 렌즈가 스마트폰마다 2개, 3개 이상은 막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렌즈도 많아지고 이 렌즈 하나당 이미지 센서가 하나씩 꼭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스마트폰이 발전하면서 더 비약적으로 커졌습니다. 예. 또 무엇보다 요새는 이제 자율주행차, 특히 차량에도 카메라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지 센서 시장도 앞으로 더 커질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죠.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삼성전자가 아이소셀 HP3라고 해가지고 2억 화속을 지원하는 신제품을 최근에 출시했습니다. 네. 이 제품은 이제 내년에 출시하는 갤럭시 S23 시리즈에 탑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갤럭시 지금 새 모델보다 중국 스마트폰 업체가 먼저 이 2억 화소 카메라를 출시할 계획이다.
이런 소식도 들리던데 삼성이 앞서가고 있는 게 맞습니까? 그 얘기는 조금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사실 네. 이번 달이죠. 벌써 이제 중국의 레노버가 인수했던 이 모토로라가 이번 달에 이제 2억 화소를 지원하는 신작 스마트폰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네. 근데 삼성전자가 이제 올 초에 내놓은 갤럭시 S22 울트라가 1억 800만 화소 카메라를 성능을 지원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이 중국 업체 스마트폰에 밀린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네.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중국 업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 2억 화소 이미지 센서가 삼성전자의 아이소셀 HP1이라는 제품입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의 그 제품을 받아서 2억 화소 카메라를 만들고 있는 거죠. 이게 삼성전자가 이제 모토로라뿐만 아니라 뭐 샤오미나 여러 업체들의 이미지 센서를 공급하고 있어서요. 이제 비메모리 분야에서 유일하게 좀 희망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업체들은 이제 삼성뿐만 아니라 소니의 이미지 센서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소니는 애플 아이폰에 거의 독점적으로 이미지 센서를 공급하다시피 해서요. 전 세계 1위 사업자입니다. 여기도 애플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잠깐 이제 소니의 지난해 실적, 그러니까 해계년도 기준으로 2021년 실적을 살펴보면 이 반도체 분야에서 사실 이미지 센서 그저게 이제 사업 분야에서 이름인데 사실상 1조 엔 정도 연간으로 1조 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0조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 올해 1분기에 이제 소니와 삼성전자의 이미지 센서 시장 점유율 격차를 보면 많이 따라잡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한 20%포인트 정도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평균적으로 20에서 30%포인트가 차이가 났는데 최근 들어서 저렇게 격차가 많이 줄여진 것은 좀 희망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1분기 만에 저렇게 된 거면은 이대로 가면 정말 좀 따라잡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파운드리 같은 걸 얘기를 할 때 보통 뭐 얼마나 미세하냐, 뭐 수율이 얼마나 좋으냐, 뭐 이런 걸 보잖아요. 이미지 센서 분야에서 기술력이라고 하면 어떤 걸 좀 따지게 되는 겁니까? 사실 이미지 센서가 보통 이제 예전에 디지털 카메라에도 많이 들어갔었지만 이제 모바일용으로 이제 고급화가 되면서 사실 이 스마트폰은 제품이 작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렌즈도 더 작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작은 사이즈에 어떻게 기술을 구현하느냐가 좀 중요하고 또 거기서 화소수를 높이면 픽셀, 그러니까 화소수라고 말하는 이 픽셀의 밀접도가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1억 800만 화소 센서에 노나셀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9개의 화소를 하나의 화소로 어떨 때는 뭉쳐서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쪼개져 있는 픽셀을 그 특정 상황에서 하나의 픽셀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건데 이 이미지 센서 자체가 이제 빛을 많이 받아들여야 사진 품질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저렇게 변환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번에 나온 그러니까 2억 화소에는 카멜레온 셀이라고 해서 16개의 pik셀을 집적하는 그런 기술이 또 들어갔습니다. 예. 또 픽셀 자체의 크기도 업계 최소 수준으로 줄였다고 삼성전자는 밝히고 있죠. 이제 소니도 이제 쿼드 베이닝 코딩이라고 해서 4개 픽셀을 묶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삼성전자가 1억 화소 이상의 이미지 센서를 먼저 출시했고 2억 화소도 먼저 출시를 했거든요. 그만큼 기술력에서는 이 분야에서는 앞서 삼성이 소니를 좀 앞서 나가는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이 분야에서 지금 소니는 TSMC하고 동맹을 맺고 뭔가를 추진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TSMC가 이제 일본과 대만, 우리가 한국이 미국과 반도체 동맹을 맺은 것처럼 네. 대만과 일본이 지금 반도체 패권을 일본 정부가 좀 핵심 사업으로 잃어버렸던 반도체 패권을 다시 잡기 위해서 대만 TSMC에게 러브콜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 지금 예. 대만 TSMC가 일본 구마모토 현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전체 투자 규모가 우리 돈으로 11조 원 수준입니다. 일본 정부가 여기에 약 4조 5천억 원의 보조금을 투입합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죠. 해당 공장은 이제 내후년 2024년 12월부터 이제 가동할 예정인데 이 공장의 최대 고객사가 바로 일본의 소니입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CPU와 다르게 이미지 센서는 그렇게 아주 뭐 3나노처럼 최신 공정이 필요하지는 않아서요. 해당 공장에서는 이제 최신 기술을 적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미지 센서 1위 기업과 파운드리 1위 기업이 손을 잡았다는 점에서 두 분야 모두를 추격하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사실 좀 부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구마모토 공장 건설과 별도로 이제 TSMC는 일본 정부로부터 2천억 원의 자금을 수여받아서 일본 본토에 또 반도체 연구 센터를 새로 짓습니다. 경쟁자들의 협업이 더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삼성전자로서는 두 거대 공룡을 동시에 이제 상대를 해야 하는 거죠. 네. 결국 이 상대할 수 있는 방법은 기술력을 높여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건데 한 가지 긍정적인 소식은 지금 아까 소니가 이제 아이폰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삼성의 이미지 센서 기술력이 올라오면서 삼성전자도 애플에 공급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소식도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아직까지는 기대입니다만 이렇게 가능성이 나오고 된다면 있다. 소니의 점유율도 따라잡는 것도 꿈 같은 얘기는 아니게 되는 거죠.
우리도 뭐 좀 동맹 같은 게 좀 필요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산업부 정재훈 기자였습니다. 현대차 노사가 강대강으로 맞붙고 있습니다. 4년 만에 파업이 현실화할 조짐입니다. 네, 그런데 갈등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연구직과 생산직 간의 다른 분위기도 감지된다고 합니다. 산업부 김민수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게 현대차 노사 협상을 재개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지난달 22일 날 교섭을 결렬했는데 예. 오늘 현대차 노조가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사측이 요구한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13일까지 본교섭과 실무 협의를 하겠다는 건데요. 이미 현대차 노조는 조합원 과반 찬성과 중앙노동위원회의 교섭 중지 결정으로 공식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노조의 요구한 대부분을 사실상 사측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파업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해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노조에서 요구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길래 사측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일단 기본 요구안들은 기본급 인상, 수당 현실화,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이 핵심입니다. 예. 사실 이 정도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노조의 과도한 요구가 협상을 통해서 현실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협상 과정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요구한 것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노조는 정년 연장과 국내 전기차 공장 신설 투자 등을 별도로 요구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사측이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 현대차는 현재 국내에서는 기존 생산 라인을 바꿔서 전기차를 만들고 있는데 노조는 추가로 전기차 공장을 만들자는 겁니다. 이 전기차 생산에는 지금보다 필요한 인력이 20% 줄어듭니다. 이 부품이 40% 더 들어가기 때문이죠. 예. 이를 대비해서 노조의 일감을 미리 확보하겠다는 뜻입니다. 현대차 정년은 지금 만 60세 아닙니까? 이걸 그렇습니다. 또 연장하자. 이 배경이 어떤 겁니까? 일단 앞으로 5년간 현대차 노조 조합원 중에서 정년을 맞는 근로자가 한 12,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노조 조합원이 47,500여 명 정도인데 4분의 1이 넘는 수준입니다. 예. 당연히 정년 연장에 대한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정년 연장은 곧 대한민국 신규 채용이라는 이 구호를 내걸고 올해 임단협에서 이 안건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좀 벼르고 있습니다. 이 파업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구안에 대해서 노조 내부에서도 일부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겁니까? 제가 이 출연의 제목을 과거와 미래의 싸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지금 현대차의 상황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표면적으로는 미래에 대해 투자하고 새로운 연구 인력을 더 뽑고 싶은 사측과 기득권의 이득을 또 공고히 하고 싶은 노조 간의 갈등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 현대차 내부를 들여다보면 좀 상황이 다릅니다. 이 비교적 연령대가 높은 생산직과 상대적으로 젊은 연구개발직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노노 갈등이자 신구 세대 갈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한정된 재원으로 노조가 원하는 대로 해주다 보면은 연구개발 직군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을 좀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 한국경제TV도 이 미래차 인력난에 대해서 집중 보도한 바가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지금 현대차를 떠난 미래차 인력들이 판교 IT 기업으로 좀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차의 생산, 기술, 정비 인력이 전체 직원의 50%가 넘는데요. 반면 연구개발 인력은 16%에 불과합니다. 미래를 위해서라면은 생산직보다는 개발자 쪽이 더 급한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노조의 요구대로 가면 생산직에게 돌아갈 파이만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렇게 증시가 지금 반등하는 와중에도 현대차 주가가 부진한 이유가 결국 이걸 텐데 결국에는 이제 파업까지 가겠죠? 예, 결국 파업으로 갈 것이라는 해석이 더 지배적입니다. 특히 이번 현대차 노조의 움직임은 윤석열 정부 길들이기에 나선 민주노총의 행보와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단일 노조로 상징성이 큰 현대차 노조가 만약 4년 만에 파업에 들어갈 경우 연쇄 파업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전기차 시대를 맞아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현대차 입장에서는 더 치고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노조가 큰 부담일 수밖에 없고요. 가뜩이나 이제 반도체 대란으로 1년 이상 출고 대기하고 있는 고객들의 원성도 앞으로 커질 겁니다. 그럼에도 또 노조가 이길 것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좀 그랬기 때문이죠. 여기서 좀 나라 밖으로 좀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현대차의 경쟁 상대인 테슬라는 위기를 앞두고 적극적으로 인력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3개월간 전체 인력의 3에서 3.5%를 줄이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물론 회사가 어렵다고 직원을 자르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의 법과 제도로 과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김민수 기자였습니다. 퇴직연금 사전지정 운용제도 디폴트 옵션에 대한 소식 어제에 이어 계속 전해드립니다. 네, 300조 원에 달하는 퇴직연금의 상당 규모가 투자 상품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사들은 손님맞이 준비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김종학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반년 만에 퇴직연금 보장법 시행령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현재 퇴직연금 시장은 대부분 정기예금이나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 86%로 압도적입니다. 금융회사별 적립금 규모 역시 삼성생명과 신한, 국민, 하나, 기업, 우리은행 등 보험사와 4대 은행의 점유율이 자연스레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달 12일부터 이러한 시장 구도에 큰 변화가 벌어질 전망입니다. 근로자들은 회사와 협의에 따라 타깃데이트 펀드와 상장지수 펀드, 리츠 상품을 기본값으로 설정해 퇴직연금을 운용해야 하는데 대부분 은행이 아닌 증권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입니다. 사전지정 운용 상품들 중심으로 또 투자 상품 내에서의 또 변화도 가능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이게 단기적으로 폭발적으로 변할 거냐라는 것보다는 서서히 변화해 가면서 또 퇴직연금 시장의 운용 방식들을 바꿔나가는 형태로 작용할 가능성들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폴트 옵션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금융사들마다 퇴직연금 적립 규모와 고위험 상품에 대한 운용 성과를 내세워 가입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지난해 적립금 17조 8천억 원 규모로 증권업계 최대 규모로 운용하고 있는 미래에셋증권은 퇴직연금 레버카운트 운용 경험과 운용사가 보유한 ETF를 활용해 점유율을 높일 전망입니다. 2위 사업자인 한국투자증권은 대형 연기금 위탁 운용 노하우를 내세워 주요 기업체 자금을 유치하는 전략으로 가입자를 늘려가겠다는 구상입니다. 증권사들은 모바일을 통한 퇴직연금 가입 수요에 맞춰 앱을 통합하거나 전용 연금 앱을 개편하는 등 비대면 가입자 확보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악화로 퇴직연금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지만 장기 투자 상품의 장점을 활용해 투자 성과도 높일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증권업계는 이번 퇴직연금 제도 개편에 따라 누적 90조 원을 넘긴 실적 배당형 상품 가운데 최소 1조 원 정도의 자금이 펀드, ETF 등으로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사안을 취재한 김종학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어제 디폴트 옵션을 어떤 직장인이 언제 적용받는다 이런 소식을 전해줬는데 오늘은 어떤 상품을 선택하는 게 좋은지 가지고 왔다고요? 네, 오늘은 디폴트 옵션에 어떤 상품을 정말 담아야 유리한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일단 실적 배당형 상품에서 이제 디폴트 옵션을 통해서 여러 상품들을 지정해서 고를 수 있게 되는데 물론 이제 뭐 정기예금이나 보험사의 원리금 상품을 뭐 꼭 빼야 되냐 그런 건 아니라서 이제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이런 선택지도 선택 가능한 상황이고요. 이제 그 외에 이제 타깃 데이트 펀드나 자산 배분 펀드를 통해서 조금 더 수익을 높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이 디폴트 옵션 제도 관련해서 운용업계에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그 부분 조금 더 전문가 멘트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열심히 일하면서 지켜보고 싶다고 하시면 TDF 같은 상품들이 적합하고요. 중간에 좀 뭐 조정도 하고 이럴 것들이 있다면은 그 중에 자산 배분 펀드들 TIF나 기타 뭐 여러 뭐 자산 배분이 붙은 펀드들이 들어올 텐데요. 그 중에 이제 사전 지시를 해 놓으시고 지켜보시면서 조금씩 바꿔가시는 게 필요한데 초장기로 봤을 때는 사실은 주식 비중을 조금 줄여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인터뷰에서도 나오지만 일단 운용업계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상품이 TDF, 타깃 데이트 펀드입니다. 해외 사례를 감안할 때도 직접 투자해서 상당히 TDF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역시 선택지를 골랐던 것이 TDF였기 때문인데요. 이 TDF는 이제 투자자가 이제 가입
부터 은퇴 시점까지 이제 남은 기간에 따라서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비중을 자동으로 조절해주기 때문에 만약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그대로 그냥 가입해둬도 어느 정도는 손실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뭐 이 긴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자산을 배분해서 투자 수익을 좀 높일 기회도 역시 마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양단의 투자자를 다 만족시키는 상품으로 업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디폴트 옵션을 먼저 시행해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직접 투자하던 개인들의 한 80% 정도가 이쪽으로 시장을 옮겼다 이런 전례가 있고요. 이런 흐름을 보고서 국내에서도 16개 이제 운용사에서 TDF를 똑같이 이제 모방해서 여러 상품들을 내놓고 있는데 운용자산만 국내에서도 거의 9조 600억 원 정도가 되는 시장으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TDF도 사실 상품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어떤 네. 식으로 골라야 될까요? 그러니까 TDF를 이제 고를 때 보면은 운용사보다는 그 뒤에 붙어 있는 숫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TDF라는 게 이 타깃 데이트 펀드, 내가 언제 은퇴할 것인가에 맞춰 가지고 운영이 되는 상품인데 이걸 영어권에서 표현하기로는 글라이드 패스, 가령 이제 비행기가 이륙해서 착륙하기까지의 과정처럼 저희가 이제 회사에 이제 들어와서 일을 하다가 은퇴하는 시점을 똑같이 따라가다가 어떤 상품에 투자하는 게 유리하냐 이렇게 좀 배분을 해보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상품들의 이름이 한국형 TDF 2050 내지는 뭐 전략배분 TDF 2050 이런 식으로 뒤에 숫자가 붙게 되는데 이 숫자가 2040, 2050, 2060 전부 다 이 빈티지라고 해서 은퇴 시점을 말하는 연도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그래서 꼭 그 나이가 이제 젊다고 해서 2060을 고를 필요는 없고 뭐 장기간 투자를 하지 않고 난 단기간에 좀 더 운영을 해보겠다 하면 30대여도 2040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뭐 나이가 조금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단기간 투자할 수밖에 없겠지만 여러 선택지들을 이 숫자만 보고 고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취업하고 입사해서 여러 그런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 주식의 비중을 조금 더 많이 투자해주는 저런 2050 이상의 상품들을 투자를 해가다 보면은 조금 더 기대 수익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업계 예상인 것이고 또 투자 성향이나 보수, 그러니까 운영 보수 부분들을 고려해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TDF를 선택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현재 TDF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삼성운용이 미국 캐피탈사와 제휴하면서 먼저 시장을 열었지만 시장을 쥐고 있는 건 미래에셋 자산운용입니다. 시장 규모를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거의 4조 원 정도로 예. 전체 시장의 44% 정도를 쥐고 있고 나머지 삼성, 한국운용, KB 이런 뒤에 운용사들이 조금 더 이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경쟁하고 있는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래에셋 운용에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디폴트 옵션에 관한 또 이야기를 좀 더 들어봤습니다. 대부분 펀드 안에서 자산 배분 기능이 되어 있는 펀드들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도 디폴트 옵션을 통해서도 충분히 자산 배분을 하면서 투자 수익률 제고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편리성이나 그다음에 수익률 제고에는 확실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넘겨보죠. 네, 지금 그러면은 예적금에 안 넣고 이게 펀드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수수료 같은 건 안 뗍니까? 수수료가 당연히 들어갑니다. 이게 굉장히 10년에서 30년까지 투자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보수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통상 TDF의 보수는 요즘 많이 인하는 했습니다만 0.15%에서 0.4% 정도로 뭐 ETF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비싼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이제 운용사들이 제공하고 있는 상품들 중에 뭐 어떤 내가 투자 기간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 아래 보면 지금 삼성이나 미래나 이런 한국운용에서 담고 있는 TDF 상품들이 또 다른 미국에 있는 회사들에 재간접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해서 낮은 보수를 제공하는 곳들을 선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은퇴 시점이 얼마 안 남은 경우는 어떡합니까? 사실 펀드 가입이 무의미한 상황이 아닙니까? 현재 이제 디폴트 옵션이 시작이 되면서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2030 세대를 겨냥한 TDF이지만 사실은 더 큰 규모의 자산을 모은 분들은 5060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적립금을 받을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TDF보다는 어쨌든 자산을 지킬 수 있는 TIF라고 해서 타깃 인컴 펀드를 조금 더 선택해 볼 수 있도록 업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식보다는 좀 더 채권이나 아니면 자산 배분이 가능한 여러 상품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시장이 많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은퇴를 바로 앞에 두고 있는 분들이 좀 활용하기 좋은 상품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 일반적인 제조업체 근로자들이나 안심하고 계속 연금으로 투자할 수 있게 TIF 시리즈를 또 내놨고 그리고 그 최근에는 DB용이지만 수익성이나 변동성, 위험을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디폴트 옵션에 OCIO형 펀드들도
네, 운용업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상품들을 좀 더 준비를 해놓고 디폴트 옵션을 고를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건데 어쨌거나 한 상품에 몰아서 이제 투자를 하기보다는 디폴트 옵션이 적용이 되더라도 조금 더 안전한 상품을 여러 가지로 섞어가면서 운용을 하다 보면 장기간에 걸쳐서 6에서 7% 기대 수익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업계의 전망이니까 이 부분을 고려해서 투자 전략에 활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권부 김종학 기자였습니다. 네, 울릉도 특산물을 넣은 수분크림, 인삼 성분을 넣은 노화 방지 에센스. 요즘 화장품 업계에서는 이렇게 특화 상품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아 이 창업이 쉽다 보니 차별화가 필수가 된 겁니다. 유호성 기자입니다. 홍삼을 먹고 자란 유산균을 넣어 만든 홍삼 조성물입니다. 2주간 이 물질을 피부에 발랐더니 노화를 막는 유익균 비율이 6배가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여드름이나 화농성 질환을 유발하는 유해균 비율은 25%포인트가량 줄었습니다. 홍삼 조성물이 피부 유익균만 선택적으로 늘린다는 것이 확인된 건데 KGC 인삼공사는 이를 활용해 화장품 라인 강화에 나섰습니다. 피부에도 유해균이 있고 유익균이 있는데 유해균 같은 경우는 특히 저희 여드름균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제로 피부에 좋지 않은 유해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피부의 어떤 산화를 좀 더 조절해주면서 노화를 좀 방지해 줄 수 있는 유익균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술은 유익균을 높여주고 유해균을 좀 더 줄여주는 그런 기술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화 물질로 승부수를 띄우고 있는 곳은 인삼공사뿐만이 아닙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인삼의 사포닌 성분을 이용한 노화 방지 화장품을 내놨고 LG생활건강은 울릉도 특산물 전호에 진정 성분을 더한 수분크림을 출시했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열을 내리는 성질을 가진 고삼을 활용한 제품을 선보였는데 6월 판매량이 전월에 비해 300% 늘었습니다. 화장품 회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특화 물질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화장품 시장이 포화 상태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화장품 소매 판매액은 30조 원을 넘었지만 코로나19 이전에 비하면 11%나 줄었습니다. 여기에 화장품 책임 판매 업체는 지난해 2만 2천 곳으로 전년보다 14.5% 늘었습니다. 시장은 줄었는데 경쟁을 하는 업체들 수는 크게 늘면서 차별화 전략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늘 하던 것들이 아닌, 그리고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효능이 있다고 새롭게 이야기되는 부분들을 하면 마케팅 측면에서도 그동안에 늘 들어오고 보아오던 거하고 다르니까 관심을 끌 수 있잖아요. 노마스크가 허용되는 범위가 넓어지고 피부 건강을 지키려는 수요가 늘면서 소비자 선택을 받기 위한 화장품 회사들의 마케팅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보툴리눔 톡신 전문기업 메디톡스가 신약 개발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톡신 소송 리스크를 줄이면서 이 차세대 신약 개발을 통해 사업 다각화에 나서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박승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개소한 메디톡스의 광교 R&D 센터. 전국에 분포돼 있던 연구 인력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되면서 R&D 역량이 강화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메디톡스는 이렇게 강화된 R&D 역량을 바탕으로 기존의 보툴리늄 톡신 외에 다양한 분야의 신약 개발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메디톡스의 신약 파이프라인은 비임상시험 단계를 포함해 10여 개. 이 가운데 상업화가 임박한 제품은 지방분해 주사제입니다. 체내 지방을 효율적으로 분해하는 주사제로 기존에 출시된 제품들과 달리 부종, 멍 등 부작용을 줄여 시장 경쟁력을 갖춘 제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가장 앞선 파이프라인은 MT921 지방분해 주사제입니다. 현재 이제 10개 기관에서 240명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3상을 수행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임상 3상을 종료하고 허가를 거쳐서 국내 시장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분해 주사제와 함께 항암제 역시 집중하는 분야입니다.
고형암과 혈액암 등 항암제 신약을 개발 중인데 이 가운데 혈액암 신약의 경우 국가신약 개발사업 과제로 선정돼 연구개발비 등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그 PD1, PD-L1, CTLA4가 아닌 새로운 노블한 타겟에 대한 것에 대해서 퍼스트 인 클래스 전략으로 이제 수행을 하고 있고 BTK 저해제 같은 경우에도 뭐 기존의 이제 그 비가역적 저해제의 단점을 극복한 가역적 BTK 저해제 개발을 목표로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 가운데 주력 사업인 톡신, 필러 등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는 자체 상업화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제품은 임상 일상을 전후로 기술 수출에 나선다는 전략입니다. 이 과정에서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자회사와 관계사 등 독립적인 조직도 꾸렸습니다. 보툴류님 톡신을 넘어 글로벌 신약개발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메디톡스. 오는 2025년까지 개발 중인 후보물질 가운데 최소 3개 이상을 기술 수출한다는 목표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초대 공정거래 아니구나. 여전사는 수신 기능이 없기 때문에 유동성 리스크가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리스크이며 업계 스스로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 수익성 확보를 위한 무리한 영업 확장이나 고위험 자산 확대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전환 추세를 고려하여 겸업 및 부수 업무의 범위, 여전별 취급 가능 업무의 경우 금융업과 연관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 범위 확대를 금융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된 송홍렬 후보자가 공정위가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후보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쟁 규칙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조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조사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조사의 절차적 정당성, 조사 대상의 방어권 확보를 더 연구해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임 후 추진해야 할 주요 규제 개선 과제로는 국정과제에 포함된 동일인 친족 범위 축소, 기업 결합 신고 면제 범위 확대 등을 꼽았습니다. 한국경제TV 디지털 자산 인증평가 서비스 코레이팅이 디지털 자산 거래소 코어닥스와 포괄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가상자산과 NFT 평가를 통해 투명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가상자산 검증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코어닥스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최초로 ISMS-P 인증을 취득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건강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번 제휴로 한국경제TV의 가상자산 평가 제휴 거래소는 고팍스, 캐셔레스트 등 총 8개로 늘어났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